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경관학회 특별정책 세미나 진행을 맡은 경관학회 이사로 있고 남서울대학교에 있는 신예경 교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경관학회가 주최하는 특별정책 세미나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더 나은 미래, 경관정책과 실행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관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경관학회가 주최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세미나 주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는데요. 본 기획상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배부해드린 자료집 맨 앞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경관학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개발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우리의 경관정책은 단순한 미관이나 규제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간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단순한 학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현실 행정과 계획 실무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을 갖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빈 여러분께서도 경청하시고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세미나가 더 나은 경관정책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개최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중을 향해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세미나를 주관하신 한국경관학회 배웅규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김수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경관학회 이사이시며 주 OCMS 도시건축의 박상범 대표이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경관학회 이사이시며 주 엠플래닝 건축사 사무소의 나건희 대표이사님께서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종합토론에 함께 해주실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후 종합토론 시간에 다시 정중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 경관정책과 실행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경관학회 특별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내빈 중에 중요한 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병민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경관학회 배웅규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실록이 가득한 교정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태강릉에 보고 왔는데요. 왕기가 서려서 아마 이 모두 우리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모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 뵙고 그런 느낌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준비한 개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록이 가득한 봄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정에서 25년 중계학술대회와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나누어 주시고 멋진 장소도 제공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이동환 총장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더 나은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신 많은 기빈들과 후학 세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2017년 헌법 제35조 1항과 경관법의 취지를 담아 대한민국 국토경관 현장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토를 더 가치 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소중한 마음을 모았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경관의 현실과 삶터의 풍경은 여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의 국토경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 선진화 사회에서 아름다운 국토경관은 경제의 역동성과 삶의 지속 등을 담아내는 탄탄한 안전망이자 국가의 품격으로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 사면화가 출발합니다.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한층 강해진 국가 경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짚어보고 더 절박해진 지역 특성 살리기와 국토 활성화를 위한 경관 계획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6분의 발표자의 해안이 국가 경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관 제도가 국민에게 체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식과 통찰력은 우리 국토경관의 아름다움처럼 다채롭고 조화롭게 오늘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경관 제도의 개선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계학술발표대회와 특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족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늘 국토경관의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기대 총장입니다. 사실은 학교에 지금 오셨을 때가 가장 좋은 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캠퍼스를 갖고 있는 학교로서 한국경관학회가 열리게 돼서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기대는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으로서 아마 보셨듯이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도 많고 첨단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학교 한번 둘러보시고 서울과기대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준비해 놓은 축사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경관학회 특별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회 회장님이신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님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님 환영합니다. 또한 학회 임원진을 비롯해 주제 발표와 주제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많은 네이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록이 돋고 꽃들이 만발해 한창 아름다운 우리 대학 교정에서 2025년 한국경관학회 특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115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입니다. 1910년 개교 이래 실사구시 정신의 토대 위에서 창의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에 기하는 대학, 인류를 위해 미래의 꿈을 창조하는 세계 속의 탑티어 대학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20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우수한 경관 교육을 통해 경관 전문가 양성 및 현장 실무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왔습니다. 이번 특별 정책 세미나 주제가 더 나은 미래 경관 정책과 실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회원분들께서는 세미나를 통해 최신의 정책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히 토론해 주시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경관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특별 정책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이상주 국토도시실 실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먼저 2025년 한국경관학회 중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캠퍼스에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완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배웅규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학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세종에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 KTX를 타고 오면서 경관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나무와 산, 지방에 있는 도시의 오밀조밀한 건축물, 또 서울로 진입하며 보이는 빌딩, 스카이라인, 제가 이제 무심코 스쳐 지나온 모든 장면이 경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맞이한 경관은 우리 삶의 기억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모여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경관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관을 바꿔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국토, 도시, 건축 정책에 따라 경관도 함께 변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토부의 정책 대부분이 경관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경관이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어떤 경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저출생 고령화, 인구 소멸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앞에서 국토와 도시공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의 기능과 경관을 새롭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빈집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관 분야의 최상위 정책인 그리고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경관 기본계획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도시,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경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과제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은 경관이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아이디어, 정부의 정책, 좋은 도시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경관학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경치를 넘어서 우리 국토와 도시가 지향해야 할 공간의 가치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도 열린 자세로 항상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주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진행하기 전에 내빈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석 전 중앙대 부총장님이시자 현재 경실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함께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동하셔야 하는 분도 계셔서 주제 발표에 앞서서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잘 마쳤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 발표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김수현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님께서 우리나라 경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수현 서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한국경관학회 충계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잘 떨진 않는데 오늘 저희 실장님과 그 다음에 저희 학회장님 앞에서 발제를 하려니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본 발제는 저희 건축정책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가 사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 이제 준비해 두신 자료를 제가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정책 담당 서기관이 발제를 하는 게 이 자리에 약간 무게감이나 권위를 조금 떨어뜨리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지만 저희 정책관님께서 준비하셨던 발제인 만큼 제가 대독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관 분야 전문가분들을 앞에 모시고 이 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사전 티타임 때 학회장님께서 경관학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축, 도시, 조경 이렇게 세 분야가 같이 하는 학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전공을 하고 졸업 작품을 조경대전에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입사해서는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도시 쪽 업무를 계속 해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미 이제 조경학회 일원인 것처럼, 경관학회 일원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이고요. 제가 지금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도시의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출근길에 보이는 건물들의 스카이라인, 아니면 그 상가의 간판, 도심 속 공원, 이 각각의 요소는 뭐 건축법, 집합건물법, 공원녹지법 등등 개별 법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운영되는 그런 요소들이지만 우리는 이를 각각의 요소로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의 총체적인 장면으로서도 받아들이고 기억합니다. 경관 정책이란 이 요소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장면으로 엮어내고 그 장면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총체적인 지휘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관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경관법에서는 경관을 자연적 요소와 인군적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행정적으로 다듬어진 형태일 뿐 경관의 본질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관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경은 자연, 도시, 풍경 또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 관은 바라보다,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경관은 단순히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대상입니다. 이 개념은 경관 정책이 단지 물리적 공간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과 기억, 감각, 정체성의 층위까지 포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관 정책은 특정 시설이나 구역을 미화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관은 곧 도시와 지역의 얼굴이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경관은 단지 눈앞에 펼쳐진 풍경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총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관 정책이란 단순히 시각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이 투영된 무대를 설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은 배경이 아니라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 정책이란 우리 삶의 무대를 더 우리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다움은 결국 지역의 정체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관법이 경관을 정의한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성이라 함은 결국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관 정책은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드러내고 미래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해석한 경관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입니다.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법의 목적은 보전, 관리, 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전이란 지역의 고유한 경관 자산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관리란 급격한 도시화나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형성은 새로운 개발과 공간계획 속에서 건축물, 가로, 공원 등 미래의 경관 유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경관 정책은 과거를 보전하고 현재를 조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경관법은 도시, 건축, 조경 등 개별 분야의 정책을 하나로 엮는 연결고리이자 그 자체로도 고유한 정책 체계를 갖춘 종합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은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과 함께 경관계획, 경관사업, 협정, 위원회 등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규정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경관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실제 사업이나 개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 부족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수립된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충돌을 한다거나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의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년에 경관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경관의 통합적 관리와 실질적 실행력 강화였습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요.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 절차 폐지, 주요 사회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 경관 심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2013년 경관법 전면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한 것이 바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 지원,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경관계획, 개별 부처의 관련 사업들도 이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경관정책 전반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거점이 됩니다. 둘째, 5년 단위의 실천 계획입니다. 5년 단위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 과제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제시하는 실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형 구조입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 계획, 민간이 참여하는 경관 사업, 협정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경관정책의 지도이자 실제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던 계획입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제도화된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된 중장기 정책인데요. 이 계획은 1차 계획이 제시했던 비전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라는 비전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실천적이고 체감도 높은 경관정책을 지향했습니다. 2차 계획은 다음과 같은 3대 목표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 가능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관관리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경관관리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주도의 경관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 경관을 진단, 평가하고 경관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국토 경관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 경관 인식을 향상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경관 문화를 창출하려 하였습니다.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3대 전략과 6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총 46개의 세부 사업을 수립하였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간 46개 중에 총 28개의 사업이 이행되어 약 60.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략별 추진 성과를 들여다보면 다소 불균형한 이행 수준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전략이었던 경관관리 체계의 실행력 강화는 80%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며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전략인 우수경관 형성 및 관리, 세 번째 전략인 경관문화 창출 및 확산은 각각 54%, 39%의 낮은 이행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행 근거 확보 차원의 제도 정비는 진전된 반면 현장 중심의 경관 창출이나 문화 기반 조성과 같은 부분은 제도 외적인 요인, 가령 예산과 주민 참여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약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경관 정책이 단순히 계획 수립을 넘어서 실행과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 즉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경관 정책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157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의 63.5%는 경관심의 제도의 효율성을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의 80%는 경관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관 사업과 경관 협정의 활성화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경관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지원 부족이 56%, 또한 경관 협정이 확산되지 않은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인식 부족과 참여 부족이 76%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관 정책이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국민의 일상 속에서는 가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연결되기에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인지, 참여, 체감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느끼는 경관 정책,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국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는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저성장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도시와 국토공간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는 경관정책의 역할과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실행력과 예산 지원이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등 관련 정책 간 통합 추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성장 시대와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 기반의 경관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 방법과 수단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확립하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경관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경관은 결국 국민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그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정책으로서 완성됩니다. 이 세 방향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관 정책의 철학과 방법론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경관 정책이란 우리 삶의 무대를 더 우리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우리다움의 본질을 조금 더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꾸준한 정책적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경관 정책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경관은 다시 도시의 외관이 아니라 건축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도시의 얼굴이라고 경관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도시, 천년건축. 이 비전은 경관을 통해 과거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의 경관 자산을 창조하겠다는 실천적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입니다. 국토 경관이 우리나라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국토 전반에 걸쳐 품격을 갖춘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둘째, 미래 도시 건축 자산을 창조하겠습니다. 국토와 도시 건축 정책의 기반 위에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관 유산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관 정책이 공공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포용하는 참여 기반의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말씀드린 비전과 3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의 평가와 한계를 반영하여 경관정책의 철학뿐 아니라 실행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각 전략은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됩니다. 관리에서 창조로, 규제에서 지원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별에서 생태계로. 다만 아직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화면에서 보시는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4대 추진 전략을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안의 4가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관리에서 창조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를 위한 2가지 과제로서 국토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 지역의 경관을 특화하려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내셔널몰은 단순한 공공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조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그랜드 프로젝트 역시 도시 곳곳에 문화적 랜드마크를 더하여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는 국가 차원에서 경관관리와 창조를 법제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색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토의 랜드마크 경관을 창조하고 도시 지역 경관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기획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삶 속에서 체감되는 경관 정책, 지역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경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안의 2번째 전략은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를 위한 2가지 과제로 경관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와 경관계획 실행력 강화 및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경관 법령은 개발 사업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등을 재심의 규정으로 대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 실질적인 경관 변화가 있음에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사업 규모 기준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마련해서 경관 심의 대상을 유연화하는 등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 조례 위임을 통해 경관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체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여 경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안의 3번째 전략은 공공주도에서 민간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를 위한 2가지 과제로 경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와 도시지역 경관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홍성군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이끌어낸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관협정에 관한 관심 유도부터 기획, 경관교육, 협정 체결, 설계 및 공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가능했던 사례이며 주민과 도, 군, 공공디자인센터, 총괄기획과 등이 함께 진행해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 확산 가능한 경관사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미당의 우수 사례가 전국 유사한 지방도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향후 경관 정책의 주요한 방향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 안의 마지막 4번째 전략은 개별 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를 위한 2가지 정책 과제로 경관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관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경관 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이라든지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관을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품격을 함께 만들어내는 무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관 정책은 도시, 건축,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의 일상까지 모두를 연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은 도시의 모든 정책을 연결하는 접착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접착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관 정책이 해나가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관 정책이
더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 더 나은 일상을 그려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나라 경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신 국토교통부 김수현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OCS 도시건축의 박상범 대표이사님께서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OCS 도시건축의 박성범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지역성을 살린 경관계획이라고 말은 하지만 앞서 국토부 제시했던 앞으로의 경관의 방향을 현재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제시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특히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해서 전체 경관 계획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 특징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들은 사실은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화 부분들은 별도로 있을 거라고 가정하에 저는 여기 경관에 대한 구조라는 측면에서의 권역축 거점 그리고 충청경 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 경관 계획이 타 계획과의 관계, 특히 도시관리 계획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경관법이 생겼고 2014년 2월에 재정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정책 기본계획까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는 개략적으로 이 법과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지금 3차 또는 4차 정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현재 많이 있고 올 초에 많은 경쟁을 거쳐서 업체들이 많이 선정을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실은 2007년도 외에 14년도에 정부 개정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용역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자체의 경관계획이 도경관 심의를 안 받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 2007년도에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열심히 지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획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는 도라는 관점에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관된 딱 도의 그 큰 방향은 좋지만 근데 지자체의 그런 특성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때 아마 변화를 줘서 저희는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경관계획이라는 걸 전체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했고 그 중에 오늘은 이 세 번째 꼭지에 있는 경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축 거점 축적형 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이 경관계획은 바이블 같은 저희 수립 지침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면적인 부분에서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제 계획으로 끌고 갈 거냐. 근데 여기 또 세 번째 보시면 다양한 특성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때에 따라서 생활권, 토지용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아래편에 보시는 것처럼 경관 권역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 관련된 그리고 대상지의 현황 이런 것들 중첩해서 권역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데는 그 유형이라는 관점과 그리고 생활권이라는 관점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 경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유형이 한 2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저희가 현재 회사에서 계속 많이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준공됐던 의정부시 경관계획인 부분인데 의정부시는 시가지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개발한 곳과 개발하지 않는 곳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도시화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 계획에도 이렇게 공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류를 하려고 했고 그것들이 여기 지금 현재 오른편에 보시는 토지이용 계획 상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눈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 이후에 도시가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에 맞춰서 의정부시는 시가지라는 부분에서의 시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고 그 나머지 녹지라는 부분에서의 방향을 잡아서 2가지 큰 틀을 잡고 그 안에 시가지 안에는 사실은 의정부시는 여기 평화로가 있는데 평화로 주변으로 있는 구도심 그리고 도청 제2청사가 있는 이 광역행정 그리고 신주거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때는 이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도시 전체를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청풍호라는 그런 청풍이라는 그런 중요한 자원들도 있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인데 여기서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면단위 또는 그러니까 행정단위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가 들어가면서 도시부 기본계획에 제시되었던 이 생활권 계획과 기존에 있는 권역 이 2가지를 함께 섞어서 한번 구분을 했고 그에 맞춰서 이 도심지가 위주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과 그 외에 산림 그리고 그 호수가 있는 청풍 공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역이란 부분들이 수립 지침에서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의 공간 그리고 관리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행정 단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축계획입니다. 축계획도 보시면은 수립 지침에는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선적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런 기념물, 랜드마크 등에 있는 조망이라는 측면에서의 축도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또한 축에서도 다양한 상위 계획으로서의 그런 다양한 것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부분의 점점점이라는 부분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축계획에서도 예시를 2가지를 줄 건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수립한 부분인데 부천시 경관계획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 여기서 개념적인 축이란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개념적인 게 뭐냐면 실제 여기 녹지가 없지만 도시 기본계획상에서 이 녹지축을 십자로 만들어서 도시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축계획에 함께 담아서 실질적인 그런 축의 흐름을 향후에 건축물의 옥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들을 녹지축이라는 것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담으려고 축계획의 내용을 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계획에서 저희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흔히들 좀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녹지축이나 아니면
산림경관축, 그리고 도로축, 뭐 철도축, 해안축,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유신하 교수님하고 이 부분을 같이 그것을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녹지축이 가지고 있는 관리가 한계가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녹지축이라는 부분을 좀 배제하자고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었고 특히 여기에는 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큰 방향에서 이 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황금해안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그런 길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당선길, 3.1운동 만세길, 황금해안길을 가지고 축으로 잡아서 이 축을 가지고 그게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함께 담아서 그 경관의 형성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 계획이 개념적인 그런 축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축이 가지고 있는 어디까지 저희가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적인 그 이미지를 통해서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단면들을 통해서 절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제시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거점 계획입니다. 거점 계획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점적인 부분에서의 우수한 경과를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출입이라는 부분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고 공공건축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도 이제 화성시 경관계획 수립하면서 경관 자원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별도로 과업은 아니지만 이 계획에서 좀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관 자원들을 기존에 있는 경관 자원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거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거점화시키는 과정을 통했고 그리고 거점화하기 전에 이 자원들에 대한 분석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자원 자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원에 둘러싸이는 주변에 대한 자원들의 관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원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이 부분들이 계획 내용에 담고자 했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많던 여기 잠깐 이렇게 도면이 좀 작지만 많던 거점들이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을 장소를 만들어서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했습니다. 속초시 경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 거점이란 부분을 축과 관계된 곳에 있는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거점화해서 같이 연결하면은 좀 더 그 시너지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거점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녹지축이 흐르고 있는데 그쪽에 중요한 대상지들을 거점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점도 마찬가지로 거점의 대상지의 구역계가 명확한 것 부분,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 방향들도 계획 내용에 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이제까지 경관계획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축 거점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명확한 공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최근에 오면서 저희는 이렇게 이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정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정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법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다양한 그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중정형 관리구역도 이제 변화가 점점 그러니까 3차, 4차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라서 구역에 대한 설정에 대한 그것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그 확대, 효율적인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공간을 확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는 관리 운영 측면에서 좀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축소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계획 내용을 한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화성시에는 여기 도면상에 그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존의 집중형 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윤건능이라는 그 문화재가 있는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도로인 부분을 관리하자는 게 기존의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 하나로 될 게 아니고 이 전체 윤건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의 큰 틀에서의 도로까지 포함된 그 큰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 안에 기존의 문화재 부분과 기존의 택지지구를 제외한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보고, 그에 관련된 보존관리 형성 방안을 가지고 집중형 관리구역을 재설정한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집중형 관리구역입니다. 속초시는 집중형 관리구역이 왼편에 있는 것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들 조금 하자고 해서 구역계를 재설정해서 좀 축소했고, 그 구역계 설정하는 부분에서의 관리 방향에서의 계획 내용들을 오른편의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조닝 계획에 기반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지침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M3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D1은 어떻게 방향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하고 그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2030 밀양시 경관계획에서 약간 필지 단위의 그런 그 계획 내용들을 좀 중추정경 관리구역에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필지 단위의 그 중추정경 관리구역을 가이드라인에서는 저희가 지구 단위의 지침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그 대표적인 그런 항목, 그에 따른 그 지침의 내용들을 함께 활용을 해서 이 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뗐을 때 자기 지번이 여기가 대상지면 이 대상지가 시원 부지일 경우에 시원 부지에 대한 내용들을 발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있는 그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속초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속초시에 있는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주변으로 굉장히 현재 개발들이 많이 고층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층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관계획 수립 이전부터 문제시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제시된 부분을 저희한테도 이제 숙제를 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용역팀에도 그 숙제를 주어졌고, 그 두 팀, 그래서 저희 팀과 도시관리계획 변경팀과 함께 이 고도지구 관련된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이 그 조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초라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부보되어 있고, 향후에 여기 철도 역사가 있는 역세권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 현재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좀 그 주거가 포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특히 이 여기 빨간 부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진입 오는 그 도시의 입구라든지 아니면 성초 반대편에 있는 이쪽 부분들이 되게 큰 높은 건물들이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고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8m에서 36m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함께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 조망 경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뒤쪽에 있는 설악산을, 그리고 동해 바다가 보이게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조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주요 조망점을 저희가 합의해서 만들었고, 이 3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바이 마을에서 지나가는 설악대교, 그리고 청초 가운데 있는 수변 전망대라든지 엑스포타워, 이런 3곳에 대해서 3곳이 어딜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악산 방향을 본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 단면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서
현재 고도지구가 적정하다든지 아니면 좀 낮춰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함께 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이 계획에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은 적정 또는 해지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분들을 내용을 그려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어떠한 이 부분들이 해지된 부분들이 있어서 변화를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경관계획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특성화라는 부분에서는 개별 갖고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 특산물 아니면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획 내용들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 수립 지침에 근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은 크게 많이 이루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유형들이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형들도 향후에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지자체별로 좀 변화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개념적인 유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유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향후에 번역, 축, 거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가 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경관계획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이제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하게 되면 제일 한직 부서가 경관이라는 걸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위상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그 위상에 맞춰 도시 기본계획하고 있는 관리계획하고 있는 팀과의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내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측면에서 경관계획 수립하실 때 타 계획과의 그런 연계 아니면 제안 이런 것들도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계획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신 박상범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 발표의 마지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주 엠플래닝 건축사 사무소의 나권희 대표이사님께서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운영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경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내용이 좀 정리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오늘 발표할 것은 경관법하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 중점 경관 관리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의 연계 필요성, 그다음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개선 방안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경관 관리 계획의 그 수립은 그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되고, 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근거와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그 경관법 제9조에 보면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경관계획과 연동에 대해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도 5년 만에 재수립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위상을 살펴보면 시군 종합계획상의 시군 관리 계획과 시군 경관 계획 하에 지구 단위 계획과 중점 경관 관리 계획이 같이 있어서 유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계획이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사실은 경관 계획과 의무화돼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설정권자도 경관 계획의 설정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수립이 그 시도지사와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군의 시장과 군서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다만 도지사는 상위 계획상 임의 수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의무 수립인데, 도의 경우에만 상위 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임의 수립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4호로 되어 있지만 112, 3호가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 자원조사 및 평가, 경관 구조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도 경관계획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구역 그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그 수립의 경우에는 약 12%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가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주요산 주변과 역사도심, 한강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잠깐 보시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도 시거지와 호수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보통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의 수립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수립하는 지역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수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관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어 수립된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역계를 제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구역 지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획 보고서만 제출하고 많은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일단 구체적으로 구역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점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등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정고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어 수단이 대부분 건축물 심의입니다. 지정고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심의하고도 연동이 안 돼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점 그 절차를 보면은 경관계획과 동일하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있어 매우 간략하게 다른 법에 비해서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점 경관 관리 계획도 경관계획 수립 시 일단 진행을 하고 구역을 고시하고 운영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 내용에 있어서도 보시면 그 경관 관리를 위해서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실행 수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중첩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수단으로 구역이나 지구 또 지구 단위 계획, 경관 사업이나 경관 협정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 등도 보시면 제주도 오름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 보존구역을 한 사례라든가 경주 읍성을 통해서 역사문화 경관구역을 지정한 사례, 서울시 같은 경우 한강변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지정한 사례라든가 강릉의 경포단지 등 관광 내재 경관 사례, 주요 도로변 사례 등으로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사례를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그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장소 중심의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공간 구조, 가로 경관,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로 내용이 되어 있고 또 공간 단위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 마지막에 조례라든가 사업 등의 실행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중점 경관 관리 계획은 실행 수단이 매우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들도 보시면 공간 구조에 있어서는 인천 아이패즈 경관 계획을 참조했고요. 또 건축물 형태에 있어서도 인천시 경관계, 또 가로 경관에 있어서 군포시 경관계, 또 오픈 스페이스에 있어서 의왕시 경관계획 등을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목적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관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상징관관의 형소 및 명소화, 조망 경관 보호, 열악한 경관 개선, 개발 사업 등에 따른 경관 변화 관리에서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 보면 보존, 관리, 형성이라는 부분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행수단은 제가 그 경관법 제28조에 그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수단은 경관 심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층수별로 경관 심의 대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점경관 그 관리구역 제도의 한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법적, 제도적,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발 행위에 대한 제어력이 매우 미약하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또 경관 심의 제도로만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일정 규모만 관리하게 되는 현상으로 경관 관리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경관 계획과 연동되다 보니까 적절한 경관 관리의 시점이나 이런 그 적절한 시기를 확보할 수 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5년 단위 재정비다 보니까 즉각적인 심의나 개입 타이밍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장소성을 고려한 지역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설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기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인류적인 기준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경관지구 등 실행계획과의 연계 부족하는 부분입니다. 지침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경관법,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나 성격은 같지만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공유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연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담당 부서의 이원화라든가 실무 협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또 경관계획을 참고 수준으로 보통 알아보는 관점이 있어서 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합이 회피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은 평면적인 토지 이용 계획하고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가진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립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절차와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나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우리가 경관과 다른 점은 지정 결정 고시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색을 좀 칠해놓은 것은 경관과 밀접한 부분들이 사실 지구단위 내역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말고도 경관 계획이라고 내용들을 좀 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은 경관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명확히 있지만 명목상 항목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그 경관 항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경관 부분 사례인데 민간 부분 시행 지침에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수에 대한 내용, 형태에 대한 내용, 또 전면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카피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은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가지고 있는 법규적 효력 또 절차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원칙만 제시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이렇게 일반적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별 차별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가지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지구단위 계획이 약 900개소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한계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경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논의라든가 그거에 대한 경관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것들 향후에 용역 발주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구단위 내역은 개발 규모, 용도 계획, 건폐율, 형태, 높이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상한 유지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없고 사실 그 내용을 검토한 수단이 경관에 관한 수단들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 용적률하고 허용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허용과 상한 용적률만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고 높이 계획 체계도 서울 도심 기본계획상에서 경관 보호지역, 경관 관리지역, 경관 유도지역으로 지역을 영역을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 본데 이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높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높이 제한 근거 부재로 인해서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모습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높이의 상한에 대한 근거를 경관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울러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구단위 높이 관리 체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심 지역은 90 플러스 알파라고 있어서 기본
최고 상한들만 대부분 정리되어 있고 그 내부에 보면 경관 시뮬레이션은 그 상한을 만드는 데서 기초 자료는 다 경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연계 개발도 보면 통경축이라든가 수변 특화 경관 계획 등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경관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한옥지구입니다. 한옥지구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그 골목글의 설치, 그다음 지붕 형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옥지구는 우리가 인식봤을 때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경관 계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경관 상세 계획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걸 잘 아시다시피 경관법은 경관계획,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국토계획법은 지구 단위 계획, 경과 상세 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법과 국토계획법이 경관계획 및 구역 단위의 상세 계획을 별도로 이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경관에 관한 기본적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내용을 다 수립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가지고 있는 법규적 효과라든가 경직된 절차 등으로 인해서 내용 및 운영의 한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항들 매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경미한 변경도 있는데 자막에 보시면 높이 건축물 높이의 20%라든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경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 좀 필요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계획 수립 지침에는 실행 수단으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물 중첩 적용도 가능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비교를 했지만은 경관 계획은 경관의 어떤 질적 개선과 보존을 목표로 하고 비교적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경관 심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의 기능이나 체계를 관리하는 굉장히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세부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로 작동되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점과 지구 단위 계획이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유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첩돼서 있는 부분, 두 번째는 경관 상세 계획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세 번째는 별도로 운영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중첩돼서 운영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 경관 관리 계획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 부분의 경관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일단 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할이 좀 분담해서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통합 관리를 위해서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별도 운영한 사례입니다. 별도 운영한 사례 보면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건축물 경관 심의를 위한 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약간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구성이 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구체적인 경관 관리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은 상세 계획 구역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기본 방향 위주로만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관 상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경관 상세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절차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건축 계획에 의존해서 수립되다 보니까 수행업체의 수준에 따라서 계획의 퀄리티가 차이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 특별계획 구역 같은 것도 경관적 사항을 고려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계획 구역. 그래서 특별계획 구역이 경관과 굉장히 밀집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굉장히 디테일에 가다 보니까 경직되고 규제 때문에 운영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로 서울시처럼 경관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중점으로 관리할 지역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은 중점 관리가 아니라 일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경관 심의로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별도 운영한 사례거든요. 근데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그 경관 심의를 위한 건축물 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지구 단위 계획은 상한 위주로 내용이 전부 돼서 진행되어 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별도 운영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연계 필요성에 있어서는 현재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좀 실효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이 가지고 있는 경관관리는 법적 안정성 확보는 가능하고 있지만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어떤 경관적인 제어 필요성의 확보라든가 집중적 경관 관리를 위해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경관 계획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상한을 반영하고 그 내에서 유연하고 구체적인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제도적 측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구 단위 계획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내 경관 요소에 대한 경관의 통합적 관리 또 심의의 통합이나 연계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기대 효과는 도시 미관의 형상이라든가 계획의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해서 보다 개발과 어떤 보전 부분에서 균형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현재 경관법과 국토계획법의 어떤 연계라든가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원하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변경이라든가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뭐 별도로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경미한 변경에 대한 어떤 유례 사례라든가 유형이 좀 명확화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개선 방안은 기본적으로 경관 계획은 매우 넓은 지역을 가지고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은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관 관리 계획에 있어서 중점 경관 구역은 현재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의 관점이 매우 크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존과 관리 형성으로 유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됐고 그래서 경관 기본 계획은 도시 차원에서의 경관 계획 및 원칙을 설정하고 경관 관리 계획은 장소 기반의 경관 특성 관리로 구분해서 적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점 경관구의 행위 제한인데 중점 경관의 보존과 관리 부분, 형성 부분을 빼고 관리 부분은 행위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관 계획에 가지고 있는 유연한 성격이나 권고적 성격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하거나 보존할 지역은 집중 경관 관리의 특성상 최소한의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지구 단위 계획과 같이 경관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층 경관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 두 개의 어떤 연접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관에 관한 사항에 지금 경관법 제정 초기에 배경으로 작용했던 각각의 법률에 붙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도 상황이 변화된 게 아무도 없어서 이런 부분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에 일어나서 좀 기본법적 성과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은 중점 경관 구역을 별도 수립입니다. 경관 계획에서 연동해서 보니까 중점 경관 관리역이 5년 단위로 같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필요할 때는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수립해서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항상 시기가 늦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너무 넓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화 이런 것은 사실 형식적인 거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수준이나 지구 단위 계획보다 좀 넓게 해서 장소적 특성에 맞게 구역 면적을 축소해서 구체적 계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보면은 대부분이 건축물의 심의 대상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 대상 이하는 중점 관리를 안 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경관 관리 내용이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만일 또 우리가 경관 가이드라인이 부합했을 때는 굳이 심의를 통해 진행할 게 아니라 자문 등으로 간소화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심의를 받은 후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 변경의 사항 내용들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의무화인데 중점관리구역의 경관계획 보고서에는 설립을 지정은 해놨지만 그것들이 지정을 안 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경관 심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뭔가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인센티브, 우리가 경관계획을 제한이나 어떤 규정 위반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기율과 같이 연계해서 권장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 체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운영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나건희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원래 한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토론이 계획되어 있었었는데 현재 지금 3시 7분을 지나가고 있어서 한 37분 정도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된 상황입니다. 짧게 휴식을 취하고 바로 한 3분 후에 여기를 정리한 후에 바로 발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분과는 어쨌든 3시 반부터 알아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분과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책 세미나고 특별 정책 세미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좀 심도 깊게 그래도 우리 경관학회가 모처럼 특별 경관 세미나 마련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빨리 끝내기는 하되 핵심은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지금 3차 경관정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 완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책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고 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지금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건 현안 과제들이 다 녹아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차차 관련 계획들하고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건축 도시 관련 위원회들에서 이제 좀 운영 방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반영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토론 순서는 일단 홍경구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심경미 박사님, 그다음에 정두영 교수님, 최준희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좀 종합 정리해서 얘기를 듣는 걸로 해서 이병민 과장님을 마지막 순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조금 더 쓰시고 싶으면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정 토론자 토론 끝나고 그다음에 발제자 말씀 좀 듣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멘트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경구 교수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된 당국대 홍경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기 정부가 또 아마 구성이 될 것 같고 그 과정과 연동해서 제3차 경관 정책 계획이 이루어지는 점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그냥 저의 개인적 소견을 조금 먼저 이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김수현 서기관님께서 굉장히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경관 정책에 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는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 내외 또는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의 도시가 그동안 성장 중심의 도시에서 성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획적 컨트롤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었습니다. 역시 그 과정 중에 부동산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 도시에서는 정체가 되거나 또는 쇠퇴가 되는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경관을 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도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가려면 결국은 최근에 K컬처와 같이 K경관에 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또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제 조건이 지역 단위의 유연화 또는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4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성장 중심에서 일부분 획일적 규제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규제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의 여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건들은 국토부의 일부 지침에 의해서 또 그 주요 내용에 의해서 대부분 획일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적어도 높이 규제에 관해서도 또 경관에 관한 다양성에 좀 양성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자. 서울시는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이 차별화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용적용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특별 건축구역을 도입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걸 도입하면 특혜가 아니냐 또는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각에 관해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국토부에서 지역적 차별화, 유연화, 다양화를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오늘 그 내용을 일부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관해서도 우리 나건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심의로 행정력이 충분한 곳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1%의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관 형성 또는 경관 사업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결국은 저는 민간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협력형 그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현재의 모델에 있어서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또 규제의 일부분 유연화와 현실화를 통해서 또 인센티브의 합리적인 제공을 통해서 경관 정책 또는 경관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3차 경관 정책의 구체화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요약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마무리할 때 제일 나중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심경미 박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경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캠퍼스에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좀 같이 답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냥 세 분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 좀 하고 조금 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제 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죄송합니다. 경관정책 기본계획, 이제 지금 최종 정리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크게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그 전에 계속 이제 1000년까지 이제 가는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크게 그 추진 전략 패러다임을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확 와닿게 좀 정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못 들어서 아쉽긴 한데 큰 방향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종종 이제 심의나 뭐 제안서 평가나 혹은 LH 개발 사업 이런 데에 자문 도서 같은 거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경관 권역과 경관 축에 대한 거점은 뭐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받은 울산의 개발사업 단지 계획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뭔가 축이라 하면 뭐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 건물이 있는데 축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기존의 그 기성시가지가 아닌 이런 새로운 어떤 아파트 개발이나 단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경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데 어떤 축의 설정이나 권역의 설정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다. 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역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묶어서 무슨 권역 하면 경관 권역이고 그냥 선을 그어놓고 경관축이라고 이름 붙이면 경관축인가. 근데 그런 도면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경관에 대한 오해와 경관을 굉장히 쉽게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거, 단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분들이 그런 특히 도서 같은 거 할 때 경관축이나 경관 권역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지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관련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또 반성도 함께 해봅니다. 그 세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국토부하고 경관학회하고 같이 경관법 개정을 여러 차례 준비를 해왔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정 방향을 제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용어에서 관리를 뺀다던가 또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중점경관관리계획구역을 별도로 그 경관계획 수립할 때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지만 정말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인구 10만 이상인 지역들만 지금 경관계획 의무 수립이거든요. 물론 아닌데도 수립하고 있는 데들은 꽤 있지만 경관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데들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경관계획 의무 수립의 기준도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돼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경관계획과 별도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좀 현실적으로 정말 중점경관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실행 수단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여전히 그걸 경관심의가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는 규제나 관리라는 말보다는 컨설팅이나 지원이란 말로 정말 우리 구역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요청이 오게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관리 안 하고 싶은 데는 이제는 버려보자. 사실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좋아질 거니까. 근데 저희는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규제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경관심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 경관이라는 속성상에서 심이라는 속성으로 갔을 때는 심의는 사실은 안건에서 제안해 온 거에서 가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디벨롭 시키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관 계획이 조금 더 좋게 가야지 심의가 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저희가 가부만 판단했을 때는 알아서 계속 디벨롭을 해와야 되거든요. 심의 도서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할 때 심의인지 자문인지 저는 상당히 헷갈리는 경관 심의를 많이 겪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경관 심의 대상과 컨설팅을 해야 될 대상이 조금 나눠졌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중점 경관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구역을 설정해주면 전문가나 공공이나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경관이 좋은 데나 경관을 형성하는 데는 이제 좀 명소화가 돼서 사람들도 가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갔을 때 경관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그런 개수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는 게 훨씬 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일단 저 지정 토론자 다 듣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대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인하대학교 정대용입니다. 오늘 이제 경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그 세 분 발제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행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국토부의 김선 서기관님께서 이제 발제하신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관 심의할 때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좀 정비가 좀 이제 재정비가 진짜 필요하다. 기존에 내려온 그 지침의 내용이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아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아우리에서도 이제 경관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거기에 부분에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각 위원회가 이제 그 대도시권, 그러니까 광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약간 차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국토부 지침으로 이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관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박성범 대표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 계획을 뭐 그 2000년도에 경관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한 타당성부터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벌써 기본 계획만 한 그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관 계획뿐만이 아니고 경관 상세 계획, 그다음에 경관 관리 계획, 그다음에 관련된 뭐 공공 디자인, 색채, 야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을 수립을 해봤는데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이제 그 계획의 그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광역권, 도시, 대도시권, 그다음에 중소도시권, 그다음에 그 섬, 궁구를 포함한 이런 지역의 경관 계획이 어떻게 수립을 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토부 차원에서
각 도시별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계획의 방향, 그다음에 거기에 그 실행 계획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사업들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그 분석해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분들인 이제 주민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그 경관 계획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역마다 이제 그 이제 경관 현황 조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서 그 현황 조사를 좀 별도로 경관 계획과는 별도로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국토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황 조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이 대도시 광역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중소도시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각 지자체의 이 경관 현황 조사, 특히 이제 주민분들의 생활 문화, 그다음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건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도시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진짜 연계해가지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진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 것인지. 아까 이제 특별계획 건축구역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특별계획 건축구역을 그 실행을 했을 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자 이거는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세금 특히 이제 세제 혜택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그 고민을 해가지고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경미한 변경 경관에서 경미한 변경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 건축계획에서 경미한 변경 상황이 다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경관에서는 그걸 뛰어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도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제시가 돼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네, 지주연 대표님 해주시고요.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도시디자인 진성의 최준희입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애써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발표들 너무 잘해주셔서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렙니다. 김수현 서기관님 특히 그 경관 계획이 총체적 지휘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에스트로라는 개념이 참 굉장히 반갑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도시에도 경관, 건축 경관, 토목 경관, 야간 경관, 경관이 어디에나 있는데 이 각 분야에서 사실은 다 경관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각각의 분야에서 다루다 보니 좀 한계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많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신 거는 마치 앞으로 경관의 개념을 경관법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법과 다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잘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해도 되는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좀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삼담 대표님이나 나건희 대표님께서도 그 경관 계획이 점차 이제 진화 발전되고 있고 업계에서 이렇게 성과물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기본 계획이나 어떤 그런 연장 기반의 어떤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 각 단계마다의 과정에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일을 할 발로 뛰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사실 산업계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전공과 학력, 경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인지 그 규모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하나의 작은 경관 해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굉장히 힘에 부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발제해 주신 대표님들 다 우수하게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전국적인 그 규모를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기본 계획에 산업계의 경관 생태계에 대한 파악을 전략 사업으로 좀 제시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산업계의 어떤 현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요구도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하셨지만 좀 파악을 해서 4차 경관 기본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좀 더 실행력 있고 작동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 뛰는 사람들이 전문 역량을 가지고 그 더 양질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그 경관이라는 분야는 그 법 제정 이후에 모든 많은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빠르게 양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반면에 질적인 그 전문성은 약간 좀 더 성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도시나 자연, 문화유산 이런 각각의 분야와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얄팍하게나마 전문 그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경관 계획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산업계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이 일을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학계에도 지금 전공이나 수업 관련된 그 경관 강좌가 개설된 대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있긴 있지만 뭐 전공조차 없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직원을 제가 뽑으면 경관이 뭐냐면 있잖아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 계획의 특성이 그 실천적인 학문이고 응용적인 학문이다 보니 실행력을 좀 높일 수 있게 그런 산업계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이 모든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분이 넘어버렸네요. 혹시 발표하신 두 분 한 1분 정도 코멘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아는데 거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진행할게요. 1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관법이 앞서 전문가님들 말씀 주신 것들 중에 경관법이 태생 자체가 이 경관법 자체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경관이라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중증형 관리구역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 생각에는 현재 다양한 개발에서 하고 있는 특구라든지 아니면 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을 중증형 관리구역을 함께 하게끔 해서 그 부분들을 제도화시키면 오히려 좀 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논산경관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중증형 관리구역을 같이 설정을 해서 중증형 관리구역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좀 하고 성장관리구역 계획에서는 그 부분들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약간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이걸 제도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게 예전에는 한직이었는데
이 한직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화해서 국토부에서 경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들을 돈을 이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부서에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대표님. 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너무 많이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슈들이라서 깊이 있게 우리가 내용들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관이 왜 필요한가, 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건축 계획했을 때도 주변 경관을 다 따져보고 도시적 컨텍스트를 따져보는데 거기에는 경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도 높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을 경관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서 경관이 보이지 않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경관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경관에 대한 의미라든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다음에 시도적 방향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토부를 향해서 이런 걸 많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민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라는 그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이병민입니다. 일단 그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그 전문적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참여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정리는 우리 저장님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관과장으로 와서 이제 가장 느끼는 거는 경관 이거는 약간 좀 꾸미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왜 경관을 그렇게 어떤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 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이 모두 누려야 되는 어떤 행복 공공재가 아닌가. 계속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공공적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공재로서 접근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실행력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총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경관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알파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 경관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방 도시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관 차원으로 어떻게 디자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신규 사업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과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신규 사업은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지역 특성 그리고 어떤 랜드마크 차원에서 이 경관 그리고 경관의 어떤 지역 특수성을 갖춘 경관을 확보하는 그 차원의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쭙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개발 계획 그리고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앙부처 특히 국토부에서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들의 이 실질적인 경관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사업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씩 집어넣었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경관심의도 이제 앞으로는 이 경관에 대해서 많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규제다 이런 이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또 힘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 경관심의가 앞으로는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구조화돼서 실질적으로 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도 잘 되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전반적인 디자인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